환영합니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공책들 거두겠습니다. 말씀 되니까 네. 바로 하시고 네, 그러시죠. 두 번째 만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그리고 원내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제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 스피커상 수상 제6회 숙명토론대 군수상 수상을 하시는 등 만만찮은 내공을 가지신 분입니다. 육참골단이라는 필성의 각오로 내년 대선선의 기념차 역할을 하겠다는 최현진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하시고 라이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4시 40분까지 하도록 예. 발제도 하시고 예. 이거 누르고. 저도 이제 여기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작에 와서 사실은 먼저 인사 올렸어야 되는데요. 다른 많은 선배님들과 또 당대표 후보님들 먼저 말씀 나누셔서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하고 못 봐주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참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겨우겨우 제가 오늘 송파을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제 직함을 달고 저도 다시 이제 일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함께 하신 선배님들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힘이 납니다. 오늘 사실 와서 발제 말씀을 올리려고 온 건 아닙니다. 비전 발표회도 있고요. 합동연설회도 있고요. 제가 그간에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선배님들 좋은 말씀 좀 제가 귀담아하고 제가 이번에 꼭 수석 최고위원 하고 싶거든요. 예, 그냥 그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염려하신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감사하게 초청해주신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MBC를 떠났을 때 참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잖아요. 선배님들께서 아마 제일 격렬하게 국회 생활을 하실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어느덧 이제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처음에는 제가 당에 와서 당을 도와드리러 왔다라고 조금 교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그 시간이 제가 한 10년 가까이 MBC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깊이 배어 있었던 그 상처들을 단기간 안에 당과 당원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또 주셔서 제가 참 요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통합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과거 우리가 지키려던 그 가치들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까지는 주로 선배님들께서 앵커 출신이니까 대변인으로 많이 이제 불러주셨거든요. 대변인이 아니라 당의 당당한 청년 정치인이자 함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 어려운 시기를 대변할 수 있는 신진 정치인으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 선배님들께서 이 과정 중에 꼭 이것만은 챙겨서 선거운동 해라. 당원들께 말씀 이렇게 드려라. 혹은 이런 부분이 염려된다라고 말씀 주시면 거기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저의 생각도 말씀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과 저희 김성태 대표님 늦게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예. 백승주 중성주한테 아니, 다 인사드렸는데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아니 마스크 쓰는데도 이름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에 계시더라도 좀 알아. 감사합니다. 아니, 함께 지낸 세월이 몇인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선배님. 말씀다 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백승주 예. 우리 권은희 의원님. 예.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단일 지도 체제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고위원이 뭔가 마음을 먹더라도 그렇게 쉽게 뭐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고위원을 나올 때 나는 이런 것들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와 예. 최고위원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예. 이럴 때 물론 집단 지도 체제에서도 대표의 말이 사실 거의 진리로 되어 왔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여지는 있는데 이 단일 지도 체제는 거의 대표 뜻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대표 최고위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켜봐온 당의 운영도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당대표의 그 권위와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당 운영에 반영되는 걸로 저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커리어에 수석자 달고 싶어서 수석 최고위원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그래도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수석 최고위원은 돼야겠다. 그 제 목소리를 좀 더 힘있게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올린 거고요. 첫 번째는 이번 그 지도부의 구성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 이 시험 과목이 저는 대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반드시 이기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가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밖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안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최고위 이런 당에 있는 어떤 당직에 의한 의결기구 말고 그 논의들을 한 군데 묶어서 참 맛 좋은 샐러드처럼 비벼낼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지도부와 모두 논의해서 여러 밖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뭐 또 안에 선배님들 다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당의 가장 중요한 공천 룰이나 경선의 룰이나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앞장서서 선행적으로 저희가 논의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화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작게는 6분이 하는 거지만 육자회담 같은 그런 형태의 그 대화체를 저는 구상을 했는데요. 이 또한 물론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좀 보내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표와 대립하고 뭐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투고 이럴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안 아주 마치 총재 체제처럼 일사불란하게 지냈던 우리 당대표 체제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분명히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당내 구성원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원들께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을 앞둔 비상시의 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 혼자 목소리를 돋우시는 것도 굉장한 그 막중한 책임으로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담을 분산해 가면서 함께하는 8인의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다 고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예, 윤상길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하고 조선혁 의원님 와서 뭐, 모셨으니까. 예. 예. 네, 우리 장강문 우리 배현진 의원님 뭐 옛날에 이제 방송에서 함께 있다가 예. 대수가 좀 앞에 있었고 이렇게 모습인데 반갑고 또 밖에서 뵀던 그 모습보다는 굉장히 통찰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새 당내 이제 대표 경선이나 특히 이제 뭐 솔직히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최고 경선보다는 이제 당 대표 경선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지고 과열화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본질이 뭐 어떤 갈등이나 치열함 없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경선은 실제 그 큰 의미가 없는 또 그런 저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본질하고 다르게 요새 이제 대표 경선도 그렇고 마치 이제 그 싸움이 무슨 계파의 뭐 대리인이냐 아니냐, 뭐 또 어떤 후보는 또 과거에 이제 뭐 범제야단체에서 뭐 어떤 지지 소명을 내서 뭐 그게 옛날 친이냐 친박이냐 이런 논쟁으로 이렇게 가듯이 요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각 후보마다 이제 어떤 인적 과거의 뭐 관계 때문에 뭐 누구와 관계 좀 대단히 그 표현이 좀 지금은 이제 최고원 후보 반열이시지만 뭐 누구 키즈나 뭐 아니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대형 같으신 경우는 과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인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거론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무게나 이런 거와 다르게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규정하는 또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씀이죠.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볼륨 자체가 어떤 뭐 특정 과거 정치인의 뭐 과거 인연 때문에 뭐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인연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런 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제가 전체 지역구 의원 중에 유일한 입니다. 근데 아주 넉넉한 30대는 아니고요. 39살이라서 내년이면 이제 40이 되는데 여전히 키즈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젊게 봐주신다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저는 저희 지역 주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거든요. 어린아이를 선출직에 보내신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당에 오고 나니까 습관적으로 이 누구누구 개가 되기를 좀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선배님들 제가 조금 대바라진 질문일 수 있으나 여기 개주 있으십니까? 개주? 네, 누구누구 개파. 저희 주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개파 정치라는 것을 꽤 오래전부터 당내에서 선배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흩어내고 우리가 당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 결사체의 그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고 강조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친한 사람을 묻고 누구와 줄 세우고 이런 것에 좀 안착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서요.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이 개파주의를 좀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웬일인지 어제 오늘 우리 전당대회 그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개파주의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분들 말씀 안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릴게요. 홍준표 개라고 하시는데 저는 김성태 대표님께서 되게 서운한 눈으로 그윽하게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 뭐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셔서 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 이 훌륭하신 많은 분들 중에 누구의 개파라는 그 의미가 이제 더 젊은 사람들에게 있을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노장청 다 아울러서 모든 부모님 세대까지 그 옛날의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구태여 꺼내서 이야기하려는 그 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가 오히려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권 주자 중에 신진 정치인으로서 혹은 본인을 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이준석 후보의 돌풍 같은 것도 저는 참 당의 건전한 자극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마치 누가 또 개파 뭐 이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께 제가 좀 거꾸로 여쭈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밖에서 보시는 줄 세우기나 개파주의 이런 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개파를 만들어요. 제가 배현 징계를 만들까요? 네, 부탁할게요. 자, 또 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지금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파 논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과열되게 비춰지고 선배님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그런 말씀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좀 걱정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흥행을 위한 건전한 우리 한판 승으로 끝나야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개파 논쟁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신구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 매너 있게 이 선거전이 끝나고 국민과 당원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좀 지혜를 보태주시고 좀 옆에서 조금 엇나간다 싶으면 바로 좀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은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김한표 의원님. 우리 배현진 최고위원님 후보 아주 용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격하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은 예리해가지고 그런 험한 일 하시기가 좀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석 최고위원님 이렇게 목표를 하시는데 우리 최고위원 맞더라도 본인이 전부 다 만기 칠남적으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예.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 됐을 때에 내가 어떤 것부터 당을 혁신해 나가겠다, 새롭게 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우리 당에 지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뭐 여기서 얘기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순번으로 해서 1번, 2번, 3번 쭉 뭐 매겼어라도 이거 하나라도 내가 비현전이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거 하나 혁신하겠다. 이렇게 순번돼가지고 좀 말씀하실 그 정리가 돼 있는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하여간 젊은 피를 가지고 새롭게 당을 혁신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2018년도에 입당할 당시만 해도 꽤 여리여리했었는데요. 어찌나 사랑해주시는지 지금은 쌀 2마지기를 짊어지고 가도 튼튼하겠다고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농담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시네요, 선배님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관리해서 다시 여리여리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고위원회 제가 수석이 된다고 해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그 회사 생활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다 온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조직이 움직이고 또 어떻게 그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봉합해야 하는지를 곁에서 보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메인 앵커를 7년 넘게 했기 때문에 회사의 아주 중요 요직 간부님들과의 회의만 계속해서 중역들과만 해왔거든요. 아마 최고위원회가 그 당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의결해야 되는 과정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즐겁게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울러서 조금 부드럽게 통합되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넘버링을 통해서 1번, 2번,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권 선배님 말씀 드린 것처럼 당 안에 싸움에 임박해서 논쟁이 되거나 당의 어떤 분열을 촉발할 만한 경선 룰 같은 문제는
독선적으로 혹은 독단적으로 당 안에 몇 명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신 선배님들 또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하나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조언을 주시면 후에 지금 며칠 뒤면 이제 당대표가 나오실 텐데요. 좀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님들께도 좀 요청을 드려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거선 대표님. 배현진이 처음 출마한 지 몇 년도였죠?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 당선될 수 있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답변 하기 예. 내가 답하겠는데 예. 결국은 우파 분열 때문에 배현진이가 그때 당선될 수 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오시면은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으며 이번 당 지도부 선출에 당 지도부 할 역할은 무엇이다. 그런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려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라 해서 질문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역할할 때 어떻게 하면 대선 승리에서 정권 교체할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와 별개로 배현진 의원이 2018년 당선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은 그래도 우파 분열 때문에 결국 같은 이념을 가진 타 정당에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지금 조금 김한편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 선거 올해 앞두고 선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룰, 이거 뭐 우리 건국 이후 지금까지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천권 넘겨줄 건데 그런데 현재 당 대표 유력 주자 중에 한 사람이 할당제를 들고 나왔어요. 청년 몇 퍼센트, 뭐 예. 어디 몇 퍼센트. 예. 그것은 비례대표에 해당되는 일이지 막상 선거 전쟁을 논합해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 네. 지금까지 여성 그 공천 할당 30% 각 당에서 아무도 지킨 정당이 없어요. 현장에 내보내고 공천을 내보내 떨어지는데 왜 공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건 참 철없는 이야기거든요.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해요. 할당, 강제 할당제, 이것도 다른 당에서도 그런 할당제를 하면 모르는데, 또 전국에 200 몇십 개 선거구 중에 같은 사실 여성대를 붙인다든지 뭐 이러한 룰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룰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서 공천하는 것이 최고의 공천이고, 그것은 결국 상향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주제에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일단 제가 2018년도에 송파을에 가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최명길 의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재선거 후보가 필요했습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에 아마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무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우리 정당에서는 텃밭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그 이제 지역에 배현진 너를 보내줄 테니 처음에는 우리가 공천을 주겠으니 오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무슨 말씀이냐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라고 고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참 어려웠던 제가 가보니까요 당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그 생각의 어떤 방향성이 같은 정당이 하나로 뭉쳤어야 되는데 이 후보가 갈라지다 보니까 힘을 모으지 못해서 더 많이 득표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는 아니라고 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적으로 아직 국민적으로 저희가 상처드린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할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후보인 배현진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 그 다음에 왔을 거라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냐고 물으시냐면요. MBC에서 나올 때 입당 환영식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MBC라는 언론사 안에서도 나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틀리다라고 몰아가며 아주 독선적인 그런 정치 분위기가 횡행하다.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이 더 널리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4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누군가는 이 공산국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그 진영과 정파의 목소리가 정답이 돼버리는 불공정 사회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역할이든 할 생각이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커리어나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참골단 헌신하겠다, 앞장서서 나가서 먼저 싸우겠다라고 말씀드린 각오도 이제까지 계속 그 정차하지 못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 열차에 어떤 방점 마침표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말씀을 저도 잘 새겨 듣고 어떤 것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시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법인가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 15일 총선만 뒤집어 보더라도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공천이 과연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만큼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저희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할당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노력했던 많은 사령관들에게 정당하게 그 기회를 주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가신다고 하셨을 때도 안 가신 이유를 못 가신 이유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누군가가 어떤 정파적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룰을 흔들려고 하거나 할 때 이게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나? 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경륜 있는 우리 품위 있는 선배님들이 못하시는 부분, 제가 젊기 때문에 저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대현진 화이팅! 오늘 제일 중요한 답변 아셨겠어. 대선 어떻게 대선 승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 우리 정당이 예전에 알던 좀 근사한 그 정당으로 모습을 다시 국민들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 잘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너희는 끝장이야. 우쭐대지 마라고 아주 저한테 무섭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받은 사실 반사이익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대들을 현실로 풀어가는 데에는 이때까지 실패했던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오답 노트를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공천을 놔두고 그 한 자리를 위해서 혹여나 볼썽사납게 쌓았던 부분들, 혹여나 줄을 세우면서 너 여기 줄 서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거야 라고 신진 정치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압박하진 않았나. 두 번째, 유리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혹은 책임져야 할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떠넘기진 않았나. 우리 스스로 안 돼라는 패배주의 졌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제가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 프레임 안에 저 앉아있으면 괜찮겠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품위 있게, 누군가도 상처받지 않게 말씀하면서 당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네, 맞습니다. 대선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이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오기 길했는데 그 말씀 안 하셨어. 예. 유튜브를 보면서 오다 보니까 정미경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두루 여러 번 말씀하셨길래 되시면은 하여튼 반 문재인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명심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말씀 올리자면 아마 지금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방안 내가 친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 이유로 과거에 연이 있어서 이 정도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올리는 말씀, 당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무대가 근사해져야지 그분들도 들어오실 생각을 하지 누가 친하다고 해서 우리 당 안에 후보로 절대 들어오실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 잘 여쭤가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배성규. 예, 배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관계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의견하든지 하고 예. 중요문제 처리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앞서 질문도 있었지만 최고위원이 돼서 새로운 전당대회 대표를 부르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의뢰를 해야 될 것이 예. 홍준표 대표의 복당, 예, 선배님.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당의 지도자들, 우리 당의 대선 승리, 예.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최고위원은 또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배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그 장점을 대선 승리에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선 승리에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선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짐작은 나요. 언론인 출신이고 높은 대중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되게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정확하십니다. 어쨌든 자신의 특장과 결부시켜서 대선 국면에서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장악해서 대선 승리 계획 그 분야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의결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불편하신 선배님들 있으실 줄 압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복당 문제가 저희 서울시당에서 그 전원 동의하에 중앙당으로 송부됐는데 계류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역시 질문을 나 답자라고 했는데 대답을 쫙 예.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중에 누구시더라도 오랜 정치 생활 하시다 보면요. 당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 하실 때도 있고,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외롭게 지내시는 시간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원래 가족이었던 자들이 받아주지 못하면, 그러한 정당에 누가 새로이 들어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우리 한가족이라는 우리 정당 내 식구들부터 복당시키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여유있고 포용있게 대선에 그 무대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선 그 룰에 관해서는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가 아니라 9명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진짜로 무대 위에 올라보고 그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서 활약했던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는 후보들 중에서는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일동 선배님께서는 당연히 조명 많이 받으신 스타시지만 무대를 만드는 일에는 굉장한 감각과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당 밖의 전문가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미스터 트로트나 어떤 프로듀스 101 같은 그런 식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무대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호 의원님. 좋은 말씀 드리고 배현진님께서 최고위원 나오시는 게 자체가 당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 최근에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변화고 지난 재보선에서 20대, 30대 지지율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던 것도 예. 있는데 정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종이라는 반사이익이다. 조금 장난하면 바로 그 지지율을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그 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그 모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모양, 시민기관의 좀 경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신하기 때문에 저 당이 이제는 바뀌는가 보다
기존에 가졌던 어떤 고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 이후에 우리 당의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당의 어떤 운영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변화되는 모습을 만약 보여준다고 하면 크게 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당내 민주화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민주주의와 비슷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퇴행을 했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기득권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이 정부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큰 대의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하고 우리는 내려놓겠다. 이거 자체도 저는 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언론개혁 얘기 많이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공영방송 사장부터 경영진부터 다 바꾸잖아요. 어느 정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정권 잡으면 KBS, MBC 사장부터 바꾸고 이사 바꾸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언론 지역 만들고 그거 반복해 악순환 대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당이 정말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 최고위원 뽑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인 2차적인 목표인데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당의 변화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정책적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정책적으로라고 물으시니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저는 젊다고 해서 그것만이 특권이 되는 정당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도 그 누적된 당에 대한 어떤 피로감 때문에 지금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것이 마치 전혀 새로운 무엇으로 물갈이 돼버리는 그 통쾌함을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내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을 지켜온 선배들의 경륜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행을 위해서 전당대의 모습이 마치 신구 갈등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건강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장청 선배들의 어떤 경륜과 경험, 지혜와 또 저희의 그 패기, 솔직히 많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는 뭐 최고위원회의뿐만 아니라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 전에 그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집권 여당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그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자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물타기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전체 저희 103명 의원님들께 다 전화를 드려서 우리 스스로 조사하라. 국회의원 전수조사 조사하자는 동의서 만들어 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그 전체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씀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가 떳떳하면 됐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분들의 서명 전체 다 받아서 국민들께 먼저 알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당당하다. 민주당 서명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물타기 시도에 넘어가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잘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순간에 있어서 정책적 고민은요, 선배님, 저의 설익은 말씀 함부로 꺼내놓지 않고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그 당 안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의 고민까지 한번 하면서 차분차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에 우리 당의 구성원, 선배님들과 저희 동료 의원들이 당당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그 역할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네, 염동열 의원님. 의원님, 제가 볼 때 최고위원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실천력을 꼭 행하시라고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 승리는 우리가 몇 번 지나친 것은 원인부정을 대란으로 다른 것들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우리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국민한테 주어져야 박근혜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워낙 큰 벼락과 천둥을 맞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간 거예요. 우리가 연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쪽 그 여당은 그 당시에 수립한 정도의 사실 파괴력을 핵폭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뒤덮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수십 개의 수리탄이 터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핵폭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됐는데, 지난번 서울시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용암처럼 끓었어요. 그런데 가장 얇았던 주택이라고 하는 이 표피가 LH라는 사건을 통해서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봐요. 그럼 다음 대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미 이 용암에 한번 붙는 것이 끌어나왔기 때문에 다시 터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이 표피를 두껍게 여러 가지 국민에게 뭐 자금을 뿌리든 뭘 하든 상당히 두텁게 할 것이다. 저는 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합인데 다 통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통합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당 밖에 있는 사람 윤석열, 장점은 국민 지지도가 있다는 시대 정신입니다. 단점은 그 사람이 조직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의 대선을 끌고 가기에는 힘이 들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장단점 잘 비교해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실질적으로 5%의 가장 지지 세력들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강력한 5%가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 대신 우리처럼 이런 뿌리 조직이 없다는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 제보는 지지층이 5%가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 밖에 있는 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 안에 있는 사람, 이 세 사람과 당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리 당이 이렇게 지지면면하면 통합 안 된다고 봐요. 각자가 자기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식으로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한 강물에 담아야 되는데 그 단경 작전이 뭐냐? 저는 단 한 가지 필요없다는 거예요. 우리 당 시스템, 당 조직, 당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이제 6월, 7월, 8월, 6월 10일 날 당대표 끝나면, 선거 끝나면 6월달, 7월달, 8월달에 정말 우리 당에 갖고 있는 운영이라든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트라우마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낡은 보수라는 딱지는 붙어 있지만 전통 있는 뿌리 있는 조직이 살아있어요. 이것을 복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조직을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의 후보가 물론 홍준표 대표는 들어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만은 이 두 분은 강력한 블랙홀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고 한다면 당의 정비를 해야 되고 당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강론 쪽으로 만들어간 대선 전략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강론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가 정치적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배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신다고 한다면 당 조직 정비, 전국 조직 정비, 그래서 당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이거에만 전념해도 저는 실질적으로 이 야권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저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신다고 보고 있고 그 임무를 제가 감히 원회에서 또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문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배 의원님 최고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절대적으로 당선이 되시면 이 역할을 하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선배님께서 해주시니까 제가 속이 뻥 뚫립니다. 저는 선배님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6월, 7월, 8월, 7월부터 아마 본격적인 그 경선 레이스에 어떤 불이 붙기 시작할 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그 안에 있는 9명으로는 다 그 불을 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밖에 계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원들에 대한 정비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를 선배님들께 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뭐 제가 대의원을 뽑고 시당에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원들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이게 확인이 안 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그거를 단기간 안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런 당원들을 관리하면서 중앙당에서 하달하면 당원들이 그 말씀을 그냥 명령으로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당원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뭐 당원들의 그 무슨 여론조사 비율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선배님들께서 우리 당이 당원이 중심이고 당원이 주인공이었고 앞으로는 더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보듬어서 더 많이 솔직히 진심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제가 열심히 메모했는데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대성 의원님. 충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심차고 참신한 도전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 많이 나왔고, 근데 현안 야권 단일화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우리가 대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된다. 예. 정책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배인 의원을 이렇게 스펙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대선 이 분위기가 들어가면 분명히 남북 문제는 주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저도 이 북한 문제를 좀 연구를 사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따라서 최고위원이 되시면 만약에 최고위원 한 분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준비하겠다 하는 각오로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앵커로 일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당의 가족으로 함께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앵커의 커리어가 곧 끝나는 순간 이제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 개인 배현진으로서의 인생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북한대학원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당시 요즘에는 많이들 다니시는데 언론사에서도 몇 안 가는 대학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그때 공부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각, 통일에 대한 문제가 반통일 세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잘 유념해서 통일을 지향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상식적인 이게 뭐 일방적인 퍼주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다투지 않는 잘 화합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면도 저도 공부해 가면서 또 당 안에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여쭤가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지난번에 이 자리에 한 달 전에 홍준표 대표가 오셨었는데 예. 그때도 홍 대표께서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질문해라 라고 풀어놨어. 예. 근데 역시 배현진 의원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홍준표를 닮긴 닮았구나. 아닙니다. 저 너무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석 최고위원 39세 제일 젊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의원 중에? 예. 아이고 아주 보물이네 그러면. 근데 이제 젊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 통하는 것은 이제 별로 이렇게 아니 뭐 그거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이 다 지적하셨지만 이제 수석 최고를 지향한다면 그래도 여기 와서 당 정치를 한 4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이 해야 될 가장 절박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서 이걸 내가 이렇게 고쳐보겠다. 이런 변화의 방향이나 콘텐츠를 얘기를 해야지. 예.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다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배현진표 무슨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걸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선배님.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브리핑을 저기 앞서 하라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하라고 하셔서 저도 밤새도록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딱 얼굴 눈빛이 마주하고 보니까 제가 공자왈 맹자왈 할 계제는 아니다 싶어서 좋은 말씀 듣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앞에 말씀을 줄인 거고요. 제가 준비해온 것 중에 예.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당이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 특히 우리가 이 비이상한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에서 저희 당의 거대 담론이 사실은 이렇게 부각돼서 우리가 선배님들 지금 계속 거기에 갈증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논의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그런 담론이 아니라 세대 교체 양상으로 지금 좀 약간 비루하게 싸움이 좁혀져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과거 선배님들께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그동안 훌륭하게 의정해오셨지만 그 가운데 당원과 국민이 보기에 지도부 혹은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조금 때로는 비겁한 모습, 때로는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축적된 피로감이 아예 그러면 새물로 바꿔보자라는 그 갈등으로 터져나와서 지금 주목되지 않아도 되는 논쟁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내 기회주의, 유리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는 당내 기회주의, 그리고 계파주의, 새로 들어온 누구라도 줄 세워서 너 내 말 잘 들으면 해준다라고 하는 그 옛날 구태스러운 그 계파주의, 그리고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아 라는 아직 그 3, 4년 전에 상처에 갇혀서 스스로를 폄하하는 패배주의, 이 세 가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처럼 선배님들에게 좀 더 명랑하게 말씀 올리듯이 당원들을 현장에서 찾아뵙고 이것들 흩어지고 있다.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들 우리 불식시키자라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큰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은 그만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물줄기는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니까 조심해, 처신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또 교만해서 실수할까봐라는 염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애정의 격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잘 여쭤가면서 자꾸 잘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시나요? 예. 단단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께는 제가 그래도 2년 만에 송파을이라는 거의 민주당의 무주공산이 돼버렸던 지역에서 살아 돌아온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내년 승리까지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당원 모두가 승리하는 그 대선 승리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말씀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일원 중에 그냥 미랄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 정리하시라던 것 아닌가요, 선배님? 목소리 제가 다 먼저 할게요. 예. 이번 그 전당대회는 뭐 지금 지난번 마찬가지로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를 분리하잖아요. 예. 분리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대표 후보들에게 관심이 많고 최고위원들에게 후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하기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언택트 선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최고위원 후보가 10명 출마를 하셨는데 뭐 정치가 됐을지 뭐 그중에 가장 젊으시고 어떻게 보면 청년 최고위원보다 더 젊으세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 자체가 변화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를 하셔서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해보니까 또 반응이 있었는지, 예. 그것도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처음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 선언을 5월 13일에 했는데, 그 전에 회관에 계신 선배님들부터라도 다 찾아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요. 막상 돌아보니까 너무나 혹독한 그 일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도 일정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재차 3차 방문하면서 그 시간을 여쭙기가 힘든 일인데, 첫 번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나가시는 그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런 고생은 왜 자꾸 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재밌게 드려도 묻지 않으시니까 재밌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국의 당원을 직접 찾아뵈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수능 때도 안 흘렸던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대구 경북부터 포항, 울산, 부산 해서 지금도 전국에 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과정 중에도 코로나라는 저희 장애물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당원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뵐 수가 없는 게 제가 참 원통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고통스러웠던 그 MBC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MBC라는 회사가 저한테 준 자산은 TV 앞에 섰던 익숙한 앵커라는 인지도입니다. 제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말씀을 올릴 때 기사가 전면에 노출되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저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 노출도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감사하게도 제가 조금 수월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SNS나 이런 최근에 하는 그 선거운동 방식 말고 원래 해야 하는 우리 조직을 직접 뵙고 만나서 인사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다 완수하지 못하고 힘들긴 하지만 6월 11일 선거 끝나는 날까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찾아뵙고 직접 저의 이런 진심 말씀드리면서 꼭 한 표씩, 2표니까 한 표는 저한테 신참한테 주셔도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한 표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김순 대표님 한번. 아까는 말을 많이 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아까 송파구 불모지를 결정한 걸 말씀하시는데, 현재 송파을보다 더 어려운 지역 송파 병이었는데 우리 김을동 의원께서 우리 당 처음으로 해줬던 맞습니다. 그것도 공천 빨리 해줬으면 그때 또 다시 당선될 수 있었는데, 단독 신청한 사람에게 그 당시 최고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신청한 김을동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안 줬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 날 경선 붙여가지고 그것도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돈을 안 내가지고 그걸 확정돼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런 정당 공천하다 보니까 오늘 선거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우리 다 대식구로 기대를 하고 출마하는데 잘 하시기 바라고. 예. 최고위원 되시면은 중요한 포인트, 이거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어요. 6월 11일 날 전당대회 끝나면 6월 12일부터 새로운 지도부 당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대선 승리를 위한 당 지도부입니다. 근데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한 달 내지 2달밖에 없어요. 7월 중순부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장외에 있는 유력 주자들을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당무 시작되면은 1번 홍준표 입당 승인, 2번 국민의당과 합당, 3번 장애 유력주자 입당. 이거를 2달 안에 다 끝내요. 그걸 다 명심하시다 하시죠. 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 불식, 또 개파주의 불식, 패배주의 불식을 통해서 우리 당을 개혁하고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보도 말씀하셨고, 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경륜과 경험, 회기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신구 활동을 해소하면서 또 역시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배현진 의원님,
꼭 당선되어 져서 우리 내년에 정부 그때를 짓도록 큰 굉장히 박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인사 올려드릴까요? 지금 말씀 주신 복당, 합당, 그 다음에 영입은 저도 그 순서로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선배님들께 이렇게 또 격려 말씀도 듣고 해야 한다는 숙제도 많이 주셔서 제가 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뿌듯하게 안고 갔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새로움과 무례함을 혼동하지 않는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당원 앞에서든 선배님들 앞에서든 품위 있게 그렇게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이영 최고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신 배현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늘 또 영광입니다. 시사포커스 TV 우리 가족 여러분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더. 제가 이제 비전 발표하는 모습 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깃발 들고 나가야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멋지게 해주셨는데 예. 무슨 의미셨어요? 굉장히 또 우리 이앵커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는 훅 들어갑니다. 어제 제 말씀 참 새겨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도부가 항상 내가 지켜야 할 대상보다는 먼저 달려나가서 무언가를 선행적으로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그네 가족들을 뒤로 보호하고 앞장서야 하는 그 모든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걸 주로 이제 선구적 결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곡 선구자 아시죠? 네네네. 예, 그 표현이에요. 깃발 들고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내년 이제
3월 대선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당 지도부라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선구적인 결의로 앞장서서 싸우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 우물쭈물은 혹시 나한테 피해가 생길까 이런 고민들이 대다수일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대상들을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되게 멋지셨어요. 여장부 같으셨고, 감사합니다. 또 배현진 하면은 네. 또 소신 있다, 당당하다, 그런 네. 이미지가 조금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앵커하고 기자 생활 하셨잖아요. 예. 그거 하시다가 정치하시게 된, 시작하셨을 때 그 과거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의 슬로건이 원래 선거 때부터 소신 있게 당당하게였어요. 그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앵커가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MBC라는 큰 회사의 아나운서가 되고 앵커가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꿈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랑해도 될까요? 아우, 해도 되십니다. 경쟁률이 1926대 1로 제가 이제 여성 아나운서 한 명이 선발돼서 앵커도 굉장히 빨리 됐어요. 뉴스데스크 앵커가. 2010년부터 이제 퇴사하기 직전까지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파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조 파업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신입사원이지만 메인 앵커니까 잘 상황을 모르고 여러 번 파업에 참여하다가 가만히 지켜본 결과, 이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공정 언론의 정말 그 정의로운 기치를 걸고 하는 파업만은 아닌 것 같다. 많은 노조원들의 어떤 커리어와 생계를 어떻게 보면 빌미로 그것을 인지를 삼아서 누군가의 특정한 진영이나 어떤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파업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노조에. 그럴 때 이제 제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MBC 역사상 여성 메인 앵커가 그 절대 다수인 노조를 상대로 파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도 저는 뉴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 내 아주 폭력적인 상황이 많았어요. 저를 겁주고 저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겁줘서 방송을 못하게끔 하려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아시잖아요, 앵커님께서도. 그쵸, 예. 이 TV 앞에 서는 사람들은 시청자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견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저 스스로의 약속이 있어서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배현진이 되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또 제 안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것들을 직접 만나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시사 포커스 같은 좋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도 TV로 하차 소식 들었을 때 네. 마음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 하차가 제가 방송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프라임타임 뉴스였는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저도 계속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송 하차가 결정이 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딱 이 한 줄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마도 저한테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제가 구구절절히 그동안 네. 노조가 어떠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나 할까봐 염려하셨을 거라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저 저희의 그 오랜 투쟁 가운데에서 그걸 보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하셨겠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인사발령 없이 그냥 금요일 기회 없이 그냥 목요일까지 제가 뉴스를 하고, 금요일 뉴스를 하는 중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뉴스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인사의 기회가 없었죠. 너무 황당했었겠어요. 황당하고 무엇보다도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옛날 네. 얘기네요. 네.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네. 의원님이 이제 입당하셨을 때가 네.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힘든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탄핵 이후라서 정당도 무너지고 또 총선도 참패해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입당하셨는데 네. 또 그래서 의리의 배현진이라는 또 수식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평가해 네.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앵커 하차하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조명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2018년 재보궐선거,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좀 와서 도와달라. 아무도 선거에 출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동안 수년간 이렇게 완전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저한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저를 내세우고 싶으시겠죠. 잔인하십니다. 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아, 처음에? 예, 그래서 참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막판에는 아, 여기 진짜 힘들어서 손을 내미시는 거구나. 그럼 어차피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참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는 제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큰 도움을 얻게 된 너무 소중한 계기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나 아픔도 저희 당원들이 다 보듬어서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다 보듬어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제가 그걸 요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은혜 갚는 까치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저한테 감사하게도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아, 배현진 정치인은 숙명인 거죠. 네. 네. 혹시 그 정치하길 정말 잘했다 하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그 사무실에 걸린 액자에서 네네. 마음에 와닿는 두 줄을 좀 발견했는데 아, 보셨구나. 네. 예, 은혜를 물질로 갚으려 하지 마라. 맞습니까? 아, 예. 네.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 지금 두 줄 거기까지 딱 읽고 들어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제 저를 품어주신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께 은혜 갖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이 되는 거죠. 그 모진 세월을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TV에 나와서 이렇게 매체에 나와서 저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데 제가 선거를 지금 2번 치러보니까 우리 당원들께서는 특히나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 명함을 돌린다는 이유로 모욕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저한테 하시는 건 후보자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일들을 전국의 각지에 있는 당원들이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지난번 뭐 저희가 광화문에서 했던 그 조국 장관 때문에 시작됐던 네. 광화문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구태다, 우리 창피하다라고 좀 지워버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나가신 당원들은 특별한 내가 어떤 진영의 목적을 가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 건전한 우리 미래 세대의 그 앞으로 살 길을 위해서 너무 절박한 심정에 다들 나가셨던 거거든요. 거기에 그 뙤약볕 아래서 누가 같이 그 비 맞으면서 그걸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아픈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3년이 이제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용감하셨다. 그래 제가 참 복 많이 받았구나.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도 그 중에 하나셨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도전장을 내신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겁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내년 3월 대선은 정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어떤 그 절박한 절벽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고생하신 것, 우리 나라를 제발 우리가 알던 그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자라는 그 절박한 마음들에 대해서 갚아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했고 이번 당 지도부는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과목을 모르고 지금 시험에 응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당의 개혁과 이런 것들 앞으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는 국민들께 승리하는 후보를 앞에 모셔다 드리는 것. 국민들 앞에 국민들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제까지 가기가 약 길면 6달,
짧으면 석 달간이 아마 이번 당지도부의 역할의 시간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실 대선 후보의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멋있는 당지도부는 아니죠. 정치적으로 빛나거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세울 수 있는 지도부는 아니고요. 예, 지원병이자 보급병으로 끝나는 당지도부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인 저도 나서서 맹렬하게 한번 힘을 보태볼 수 있겠다. 당내 훌륭한 많은 우리 의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또 당을 긴 관점에서 멋지게 꾸려 나가시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불살라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출마 선언에서 네. 진짜 통합, 진짜 변화, 진짜 승리를 강조하셨어요. 예. 무슨 의미세요? 진짜 통합은 좀 제가 세 가지를 좀 없애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파주의, 기회주의, 그리고 패배주의. 우리 스스로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고 의기소침해지는 패배주의. 그 다음에 유리한 자리에만 나가서 나 혼자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기회주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도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파주의인데요. 앵커님께서도 좀 제가 이거 실례일지 모르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데 맞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누구한테 줄 서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00대 1도 뚫으셨는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 강력하게 단단해져서 그 소중한 어떤 기회를 성취하는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경쟁하는 세대였죠. 맞죠. 치열한 경쟁 끝에 또 그걸 승복할 줄도 알고요. 그런데 아직 정당의 문화 자체가 어떤 누군가한테 줄 서서 또 그 줄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찢어지는 게 저는 그다지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타파하고 정말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민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통합시키자. 정당 안에 우리 당 안에 있는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 안에 계신 훌륭한 분,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 다 우리 국민의힘 안에 무대로 모셔와서 국민들이 국민의힘만 주목하시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진짜 통합의 목표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안에서도 체질 변화를 좀 많이 하자. 예, 지금 뭐 신구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를 저는 좁혀가고 있는 건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 그래서 우리 체질 변화를 해서 진짜 변화를 서로를 끌어안는 진짜 통합으로 이뤄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자연히 진짜 대한민국 되찾는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슬로건을 약속드렸습니다. 네,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도 그런 같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가장 청년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건으로 말하자면 저희가요 참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기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야당에서도 무언가를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격렬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이거를 고쳐나가려고 하기 전에 집권여당에서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문제로 덮고 사고를 사고로 덮는 이 지금 굴렁쇠가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활하게도 기회평등, 과정의 불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절박한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놓인 청년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런데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그나마 다행인 학습의 시간이었다. 지난 4, 5년. 학습의 시간이었고 이제 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반드시 그 앞에서 불과 불을 좀 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불과 불을 빼는 그런 모습을 나가자.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최고위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최고위원의 역할은요. 집단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께서는 이거 당대표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분명히 또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과거 그 권위에 눌리는 우리 정당의 과거 구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될 목소리. 저는 지역구 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30대거든요. 예, 30대 국회의원인데요. 젊은 저의 목소리 그리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 왜냐하면 내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저희 당 지도부의 시험 종목은 승리하는 대선 후보 선출입니다. 국민을 무대 안으로 불러 모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당하게 소신 있게 제 목소리 내고 역할을 해낼 겁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 배현진이 최고위원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이요? 네. 많지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당내 계파주의를 조금 완화할 수 있게끔 지금도 벌써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저는 건강하게 생동하는 이 지금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약간 마음이 상하신 분도 있고 뭐 상처받으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도 의원님도 초선 돌풍 중에 한 분이신데 예,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이번에 특징으로 이제 외부에선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험, 경륜 부족 그거를 지적하시는데 나 배현진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뭐 근거 있을까요? 아마 지금 당대표 후보들 간의 논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과 경륜에 대한 그 안정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 패기와 열정, 참신함이 진짜 무기가 되려면 저는 선배님들 말씀대로 경험과 경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당대회입니다. 당연히 당원이 주인공인 대회고요. 참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찾아온 당원들의 축제예요. 여기에서 당원들을 최고로 모시고 저희가 그 앞으로 지금 손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입당을 해서 당원들과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저희 지역이 이제 제가 임명받아서 갔는데 당 조직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어요. 예. 그 무공천 파동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지금 전국 초선 중에 당무감사 1등도 제가 했거든요. 아우,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잘 당원들께서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아, 당에 대해서 몰라, 조직에 대해서 몰라라는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경험, 경륜 나에게서 얘기하지 말아라. 예, 저는 철부지 신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남들과 다른 배현진만의 차별성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한마디로 저는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저한테 너 그렇게 하면 불리해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당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대상의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바른 편을 선택한다면은 1000만 대세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과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의리와 신의의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주요 현안을 한번 짚어볼게요. 안 짚을 수 없으니까. 네, 야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문제인데요. 즉시 입당부터 뭐 자강호 단일화 경선까지 말이 많아요. 네네. 예,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오시는 거는 본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밖에 계신 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 안철수 대표 그리고 가장 먼저 지금 들어오셔야 될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밖에 있는 주자들 모두가 당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들어오고 싶은 무대여야겠죠. 저희가 먼저 스스로 자꾸 안에서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싸움으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가야 될 목표를 잃고
우리만의 유불리에 지금 그 소용돌에 빠져버리거나 이런 우만 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과도기를 거쳐서 당이 노장청이 조화되는 그런 멋진 당의 모습으로 그런 후보들을 다 안으로 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야권 단일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예. 네.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주변에서 홍준표 의원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많이 물어보시죠? 네. 저라서. 네, 맞습니다. 홍 의원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계속 누누이 복당 찬성을 말하셨는데 친분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별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관조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얘기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원 지지자들께서도 뭐 좋아하시든 안 하시든 호불호는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 대표 제가 참 그 개파주의 타파해야 된다는 게 홍준표 대표께서 개파가 어디 있어요. 친한 사람도 배현진 하나 정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홍준표 계기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구태여 그렇게 잘라서 보려는 마음을 좀 열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무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 시험도 보통 제가 아까 그 1926대 1로 입사했다라고 하는데 몇천 명이 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아나운서들 중에서도요, 국민의 사랑을 각별히 받는 누군가가 탄생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는데 누가 스타가 될지는 우리 그 당 안에 있는 100명의 의원이 정할 수도 없고요. 국민들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그라운드 안으로 스타 플레이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분들을 끌어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더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 네. 그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빨리 보세요? 됐으면 좋겠어요. 아. 범야권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분명 경선에 패배했지만 또 통큰 모습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서울시장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는데요. 혹시 안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캠프 내에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비가 오나 막 뭐 해가 짱짱하나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고 시민들께서도 좀 그 마음이 동하시지 않으셨나 일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잡고 띄워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빨리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다가 진척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당 가족들께 왜 빨리 안 들어오시냐라고 재촉할 입장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소중하게 모셔야지 다 같은 진짜 아름다운 통합이 되지 않을까. 네,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진척이 바로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시험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당 지도부의 목표 시험 과제가 종국에는 대선 승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안겨드려야 되는 정권 교체이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최우선 과제가 승리하는 후보를 반드시 뽑아드려야 한다라는 그 명제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MBC에서부터 지금 이제 정당인이자 국회의원인 배현진을 지켜보셨으면은 배현진은 할 말 해야 할 때 한다. 배현진은 실천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다. 배현진 참 잘 싸운다. 이렇게 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최고위원회 반드시 뽑아주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사 한 명을 하나 키우신다.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의리의 아이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배현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모시 살아